여기 미국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프랑스와 일본에서 온 두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이 두 학생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온 학생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그 한국 학생 때문에 프랑스와 일본 학생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해리슨이라고 해요. 나이는 22살이고요. 지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시스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 멋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건 글로벌 혁신과 기술 교류, 수업에서 시작됐어요. 솔직히 수업 이름만 들어도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산이었죠. 이 수업이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이 트이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교수님인 조너선 카터 교수님은 진짜 똑똑하시고 항상 수업을 재밌게 풀어가시는 분이에요. 몇 시간 동안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지루한 교수님이 아니세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좀 색다른 걸 시도하셨어요. 그날 수업은 약간의 게임으로 시작됐어요. 교수님이 강의실 앞 큰 스크린에 여러 나라의 고속열차 사진들을 띄우셨어요. 자, 여러분,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열차들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한번 볼까요?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활기를 띠었어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정답을 외치기 시작했죠. 자기 나라 열차를 알아볼 때마다 다들 자랑스러워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온 미겔은 AV 열차 사진이 나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우리나라 열차예요. 얼굴엔 뿌듯함이 가득했죠. 일본에서 온 유키도 자기 차례가 오자 조용히 신칸센을 가리키며 맞췄어요. 그때 저도 솔직히 좀 소외감을 느꼈어요. 미국에도 물론 열차가 있긴 한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멋진 고속열차는 없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신나하는 걸 보니 저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화면에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열차 사진을 띄우셨는데요. 옆에 크게 KTX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다들 멍하니 화면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말을 꺼내길 기다렸는데 다들 저랑 똑같이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어요. 자신만만하던 미겔이랑 유키조차 인상을 찌푸리면서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교수님 얼굴에는 더 큰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걸 꽤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이 열차는요, 교수님이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바로 한국의 KTX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스마트폰이랑 TV는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고속열차까지 만든다니? 그건 진짜 몰랐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KTX가 처음 등장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더 놀라운 건요. 한국이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기술을 수출하는 큰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다들 이 소식에 꽤 놀란 것 같았어요. 이게 왜 더 특별한지 아시겠어요? 교수님이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년이라고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 나이가 22살이니까 그 말은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늘 스스로 기술과 혁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스탠퍼드에서 시스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정말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이었어요. 스크린에 비친 KTX 열차를 다시 쳐다봤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이면서 멋있기까지 했죠. 도대체 왜 이런 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또 얼마나 더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고속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꼭 알아봐야겠다고요. 불과 20년 만에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나라가 어떻게 기술을 수출하는 선두주자가 됐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호기심이 저를 엄청난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게 될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혁신, 노력, 그리고 끈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만큼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거였어요. 교수님이 수업을 이어가시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KTX 열차 생각만 했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미겔은 계속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교수님의 목소리에 섞여 들리기 시작했죠.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고 꼭 풍선의 공기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결국 미겔이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처럼 팔이 빠르게 흔들렸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미겔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KTX도 결국 프랑스 기술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미겔이 다급하게 쏟아내듯 말했어요.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전부 다 스스로 해낸 건 아니잖아요. 잠시 교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지켜봤죠. 그런데 교수님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미겔.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기술은 프랑스에서 들여온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교수님은 한국이 그 기술을 단순히 가져오기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들은 그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배운 뒤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기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요리 배우는 것에 비유해봤어요. 어머니가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소스를 실험하고 자신만의 비법 재료를 추가하면서 결국 자신만의 파스타 요리를 완성하는 것처럼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옆에 앉은 유키가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확실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자마자 유키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유키가 약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이 먼저 신칸센 기술을 제공했는데 한국이 거절한 거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말투에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꼭 한국이 일본의 기차를 선택하지 않은 게 실수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교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키.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제안한 조건에는 모든 부품을 일본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을 원했죠. 단순히 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워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을 원했던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물고기를 원한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겠죠. 그 결정을 다시 보니 더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까처럼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모두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긴 듯한 침묵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 얼굴에 여러 가지 표정이 스쳤어요. 놀란 표정도 있었고 생각에 잠긴 얼굴도 있었죠. 미겔은 책상을 바라보며 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아까 그 환한 얼굴은 사라지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유키는 입술을 깨물며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새로운 걸 배워서 신이 났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세상엔 내가 모르는 대단한 이야기와 성취가 얼마나 더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이 살짝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죠.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를 보게 됐어요. 제 시야에 들어온 건 바로 한국에서 온 학생, 현재라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제 시야와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인물이었죠. 지금은 그저 글로벌 기술과 국가적 자부심,
열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알던 혁신과 협력 그리고 의지의 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죠. 카터 교수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어서 와요. 교수님 목소리가 아주 반갑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현재예요. 비자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합류하게 됐지만 이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현재는 살짝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어요. 약간의 억양이 느껴졌지만 영어 실력은 정말 훌륭했어요. 현재가 자리를 찾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냥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깔끔하게 손질된 짙은 머리와 또렷하고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주위를 조용히 둘러보면서도 모든 걸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재가 자리를 잡고 앉자 카터 교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갔어요. 사실 현재가 딱 좋은 타이밍에 왔네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방금 우리가 한국의 KTX 고속철도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이었는데요. 현재가 한국에서 왔으니 직접 경험을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현재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네, 그러죠.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KTX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교통수단이에요. 단순히 빠른 속도 때문만은 아니에요. 신뢰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게 핵심이죠. 저도 그의 이야기에 끌려 앞으로 좀 더 몸을 기울였어요. 현재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차가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KTX가 몇 분이라도 늦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서비스도 아주 편안하고요. 좌석도 넓고 다리 뻗을 공간도 충분해요. 그리고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되죠. 현재가 말하는 동안 미겔과 유키가 슬쩍 눈길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둘 다 조금 놀란 것 같았고 왠지 모르게 조금 창피해하는 눈치였어요. 둘이 KTX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기억났거든요. 안전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재가 말을 이어갔어요. 모든 시스템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철저하게 설계돼 있어요. 그리고 KTX가 운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2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니 그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잖아요. 현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유럽에서도 여행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차가 몇 시간씩 지연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KTX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재가 프랑스를 언급하자 미겔 쪽을 슬쩍 봤어요. 미겔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카터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현재. 정말 소중한 경험을 들려줬네요. 이런 기술에 대해 책으로 배우는 것과 직접 사용해본 사람에게 듣는 건 차원이 다르죠.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도 현재가 한 말을 곱씹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K-팝 영상에서 본 것들하고 뉴스에서 들은 북한 관련 이야기 정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세상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보니 현재는 다른 학생들이랑 둘러앉아 한국과 KTX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 중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저도 그쪽으로 다가가기로 했어요. 걸어가던 중에 누군가가 현재한테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는 게 들렸어요. 아, 그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현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 비빔밥, 그리고 떡볶이라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떡볶이라는 게 뭐라고 발음해야 할지 감도 안 왔지만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할 때쯤 용기를 내서 저도 현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기요, 살짝 긴장한 채로 말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현재는 저를 향해 친근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제 나라를 정말 사랑하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여전히 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인 나라잖아요. 직접 경험해보고 제가 배운 걸 나중에 한국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의 대답에 조금 놀랐어요. 미겔과 유키가 보였던 방어적인 태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현재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신이 생각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교실을 나서면서 현재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나 기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궁금했어요. 이건 뭔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꽤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곱씹으며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 과제가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한쪽 조용한 자리에서 제 팀원들 사이에 오가는 날선 대화를 지켜보고 있자니 이게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 대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팀에는 저 에밀리, 한국에서 온 현재, 스페인 출신 미겔, 그리고 일본에서 온 유키,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에 대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해야 했는데 협력보다는 경쟁이 더 두드러졌죠. 처음 회의는 괜찮게 시작했어요. 각자 어떤 사례 연구에 집중할지 아이디어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현재가 한국의 고속철도 개발을 주제로 다루자고 제안한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미겔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현재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요. 에이, 그거 그냥 프랑스 기술 베낀 거잖아. 미겔이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현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론 감정을 누르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꼭 그런 건 아니야, 미겔. 현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처음엔 프랑스 기술로 시작했지. 근데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많이 발전시켰어. 그때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의 신칸센이 세계 최고인 건 변함없잖아. 한국이 우리 기술을 쓸 기회도 있었는데 안 썼더라고. 그거 실수 아니야?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죠. 현재는 진지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기, 우리 각자 나라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알겠어. 나도 그래.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려는 게 아니잖아. 서로 어떻게 배워가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현재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결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겔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현재. 너네 나라는 엄청난 도움을 받고도 이제 와선 전부 스스로 해낸 것처럼 행동하잖아. 그 말에 현재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주먹 쥐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죠. 도움받은 거에 감사하고 있어. 근데 내가 우리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아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말이야. 단순히 따라 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응용하고 개선해 나간 거야. 유키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일본 기술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 신칸센은 훨씬 오래됐고 더 나았을 텐데. 현재는 점점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설명했죠. 일본 쪽 제안은 모든 제조를 일본에서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어.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우리 기술력을 키우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울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지. 분위기가 너무 팽팽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프로젝트는 기술이 나라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잖아. 한국의 이야기는 그 점에서 딱 맞는 사례 같아. 다른 나라 기술로 시작해서 자신들만의 걸로 만든 거잖아. 우리가 연구하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미겔과 유키가 제 말을 곱씹는 게 보였어요. 현재는 고마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요. 에밀리가 맞아. 현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 증명하려는 게 아니잖아. 지식이 어떻게 퍼지고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한국의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 점 둘 다 잘 보여줘. 조금씩 미겔의 어깨가 풀리더니 유키의 얼굴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네. 미겔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유키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각 나라가 기술 이전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비교해보는 건 어때? 누가 더 잘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전략들을 이해하는 거지.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유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각자 나라의 사례를 다뤄보면 좋겠네요.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방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까지 팽팽했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호기심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미겔은 현재에게 한국이 겪은 도전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고, 유키도 일본 철도 기술의 초기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공유했어요. 그 후 1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청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 스페인이 자랑하는 철도망, 그리고 일본 철도 기술의 오랜 역사에 대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죠. 도서관을 나설 때쯤 우리 팀에는 뭔가 변화가 생긴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수업 과제를 함께하는 동료에서 벗어나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배우며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과 철도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는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도 공통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현재 미겔, 유키를 돌아보니 이제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까까진 서로 날이 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으니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샘솟는 건 당연한 거였죠.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말을 꺼낸 뒤 방 안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미겔의 표정이 변하는 게 눈에 보였죠. 예전처럼 화가 난 게 아니라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어요. 유키도 좀 달라 보였어요. 무언가 싸울 기세가 쭉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 뒤로 몇 주 동안 우리 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요. 미겔이 현재한테 질문을 할 때 예전처럼 비꼬듯이 묻지 않았어요. 진짜로 답을 알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유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현재를 이기려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어서 묻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보니 현재는 참 인내심이 많았어요. 미겔이나 유키가 어려운 질문을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요. 그냥 한숨을 살짝 쉬더니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어느 날은 미겔이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프랑스 설계를 어떻게 더 개선했는데? 현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기차를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든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말할 때 손을 막 흔들면서 공중에 보이지 않는 기차 부품들을 그리듯이 표현하더라고요. 기차 앞부분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게 다시 설계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공기를 가르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손을 물에 집어넣는다고 상상해봐요.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면 물을 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손을 뾰족하게 하면 훨씬 쉽죠. 미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로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유키도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그럼 철로도 바꿨다는 거야? 한국이 그 부분도 손봤어? 현재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한국은 엄청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철도를 개발했어. 겨울이 길고 춥잖아. 그게 중요했거든.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그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평소엔 기차 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현실의 여러 문제들까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현재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늦게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나라 전체의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죠. 쉽진 않았어. 어느 날 현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고도 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지.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미겔과 유키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먼저 무언가를 발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해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미겔은 기차 설계를 스케치하느라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고 있었고, 유키는 열심히 타이핑하며 보고서에 세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었어요.
현재는 둘에게 뭔가 설명하느라 종이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 참아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현재를 향해 말했어요. 있잖아. 나 한국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내가 너무 무지했나 봐. 현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하는 듯한 웃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한국의 이야기는 끈기와 도전의 역사야. 화려하진 않지만 거기엔 진심이 많이 담겨 있어.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국가나 기술을 바라보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는 나라들만 중요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엄청난 발전을 이룬 한국 같은 나라들도 있었던 거죠. 미겔과 유키를 다시 보니 현재를 대하는 두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에게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둘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떠올리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새롭게 보는 기분이었어요. 기차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도서관에서 짐을 챙기며 문득 이 프로젝트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한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협력과 배움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수업이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건 단순한 기술 교류나 혁신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였죠. 밖으로 나와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맞으면서 제가 조금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더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한층 성장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걸 더 배우게 될지, 또 어떤 고정관념을 깨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세상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큰 발표의 날이 왔어요. 교실 앞에 모인 우리 팀을 보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인 카터 교수님은 교실 뒤쪽에 앉아 계셨고 관심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옆에 있는 팀원들 현재, 미겔, 유키를 바라봤어요. 첫 만남 이후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죠. 준비됐어? 제가 낮게 속삭이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고속철도 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잡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각 나라들이 서로 배워가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기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미겔이 앞으로 나섰어요. 처음에 이 주제에 회의적이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순간 숨이 멎을 뻔했는데 미겔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고속철도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겔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스페인의 AVE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혁신이란 게 누가 처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꾸준히 발전시키느냐죠. 잠시 말을 멈춘 미겔이 현재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건 처음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죠. 한국은 단순히 베낀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들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 점이 존경스러워요. 카터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이제 유키가 차례였어요.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유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모든 해답을 가진 나라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해요. 유키는 일본이 처음에 한국에 신칸센 기술을 제공했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사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죠. 유키가 이어 말했어요.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들이는 게 아니라요. 처음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유키가 말할 때 몇몇 학우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는 게 보였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기차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 현재의 차례였어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한 현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우리만의 고속철도가 없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쉽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았고 여러 차례 좌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재는 한국이 프랑스의 기본 기술을 받아들여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설명했어요. 우린 단순히 모방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현재는 날렵하고 현대적인 KTX 기차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의 기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재가 말했어요. 빠르고 안전하고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하죠.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나라들과도 나누고 있어요. 현재가 발표를 마치자 미겔과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탄하는 눈치였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나설 차례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교실을 둘러봤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기차에 대한 사실들만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작게 시작해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거든요. 때로는 약자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줄 때도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 안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카터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기술 이전은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줬어요. 이건 사람과 문화 그리고 끈기의 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 팀은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몇 주 전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뭔가 더 있었죠. 있잖아, 미겔이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KTX도 타보고 싶고, 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현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언제든 환영이야. 나도 너희 나라에 가보고 싶어. 기차에 대해 서로 비교해보면 현재미 있겠지? 우리는 웃으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차나 기술에 관한 수업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편견을 넘어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법을 익혔어요. 처음엔 각자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강점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세상이 더 넓게 느껴졌고 그 안에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기계나 발명품에 관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데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걸요. 한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된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멋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서로의 강점에서 배운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캠퍼스 위로 해가 지는 걸 보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항상 호기심을 품고 열린 마음을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과소평가하지 말자고요. 가끔은 가장 놀라운 여정이 낯선 길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되니까요.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이렇게나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싸늘했던 가을날, 제 아늑한 기숙사 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 이름은 나탈리아 이바노바이고 저는 러시아 출신의 20살 학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인생이 꽤 편했어요. 제 아빠 유리 이바노프는 고향에서 삼성 공장에 전자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유럽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삶이 편했죠. 어쩌면 너무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침대에 대충 누워서 핸드폰으로 SNS를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엄마 얼굴이 뜨더라고요. 평소처럼 엄마 하고 느긋하게 받았죠. 수업 얘기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묻는 그런 평범한 대화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꿀처럼 부드럽던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나탈리아, 우리 아가.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파업이야. 엄마가 대답했어요. 근로자들이 생산을 중단했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처음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파업이 뭐 대수인가 싶었거든요. 아빠 사업은 항상 튼튼했잖아요. 그 정도로 흔들릴 리가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정말 크게 틀렸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아빠가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잔뜩 지쳐 있었어요. 아빠는 걱정하는 티를 최대한 숨기려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뻔했어요. 정말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괜찮아질 거야, 나탈리아. 아빠가 매번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묘한 의심이 묻어났어요.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근데 파업이 계속되면서 상황의 심각함이 저한테도 현실로 다가왔어요. 공장이 멈추면 부품 수요도 끊기고 부품이 팔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 사업에 수입이 없잖아요. 전 정말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비싼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정작 가족을 도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막상 진짜 필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말이죠. 어느 날 밤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엉켰어요. 만약 아빠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결국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숙사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책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책상부터 조용한 캠퍼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까지 왔다 갔다 했죠. 창밖엔 달빛이 나무들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고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제 삶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 사무실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요. 전자 부품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니며 설명하던 아빠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너의 것이 될 거야, 나탈리아. 아빠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래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다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무언가 할 방법이 있을 텐데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학생일 뿐이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에요. 진짜 세상 경험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혹시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걸로 아빠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배운 걸 활용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어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죠. 우리 가족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땐 미처 몰랐어요. 그게 저를 세계 반대편까지 데려갈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제가 알던 모든 걸 시험하게 될 줄도, 저 자신까지 바뀌게 될 줄도요. 하지만 그 순간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시도해봐야 한다는 거요.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 때까지 저는 계속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가족 문제들이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기분이었죠. 아빠의 사업이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왔어요. 그래도 뭔가 해보긴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온라인 수업 세미나에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이 각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들 중 누군가가 저희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제가 말할 차례가 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희 상황을 공유했어요. 아빠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납품하는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서 이제 고객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채팅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 한국인 친구 지훈이 보낸 거였죠. 나탈리아, 혹시 새 고객을 찾아볼 생각은 해본 적 있어? 그 단순한 질문에 순간 멍해졌어요.
아니,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늘 삼성하고만 일했거든요. 지훈의 다음 메시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거 위험한 거야. 알잖아.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는 것 같은 거지. 다른 회사들이 내 아빠 물건에 관심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면 어때? 지훈의 말을 읽는데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얼른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나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지훈이 답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기업들 중에서 내 아빠 제품에 관심 가질 만한 곳을 찾아볼 수 있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훈, 정말 고마워. 너무 대단해.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지훈은 온라인으로 함께 작업했어요. 지훈은 한국에서 전자제품을 필요로 할 법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내줬고, 저는 그 기업들에 대해 읽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영상통화 중에 지훈이 말했어요. 이 기업들한테 내 아빠 회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잖아.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섞인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사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보자. 우린 몇 시간이고 프레젠테이션 작업에 매달렸어요. 지훈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가르쳐줬는데 신뢰, 품질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희는 아빠 회사에 대한 정보도 넣었고 제품의 장점과 제작 과정을 최대한 잘 보여주려고 했어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제 자신감도 점점 커졌어요. 단순히 사업에 대해 배우는 걸 넘어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협업하는 법까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지훈은 제가 모르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줬고 저는 우리 두 나라의 차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몇 날 며칠을 매달린 끝에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됐어요. 아빠에게 얼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빠에게 전화해서 저와 지훈이 만든 걸 설명할 때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희 사업을 도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설명이 끝나자 아빠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나탈리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의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빠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 같구나.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듣고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아빠 사업을 도울 진짜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세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지훈과 함께 준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굳혔어요. 좋아요, 아빠. 우리 한국에 가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 착륙할 때쯤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창밖으로 본 서울은 정말 거대해 보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집에서 보던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가방 끈을 꼭 쥐고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죠. 공항에서 제 친구 지훈이가 우리를 맞이해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조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지훈이가 가볍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덩달아 어설프게 따라 인사했는데 지훈이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하며 친절하게 웃어줬어요. 첫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거든요. 한국어는 멜로디 같으면서도 귀에 생소하게 들렸고 간판도 하나도 읽을 수 없었어요. 음식 주문 같은 단순한 일조차 어려웠죠. 그럴 때마다 지훈이가 통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며 큰 도움을 줬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전통시장에 가게 됐어요. 매운 음식 냄새와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로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그곳에서 떡볶이라는 길거리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쫄깃한 떡에 매운 양념이 묻어 있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먹자마자 입이 화끈거렸어요. 지훈이가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면서 물을 건네줬죠.
하지만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미팅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들과의 미팅을 준비하며 지훈이가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많이 가르쳐 줬어요. 기억하세요. 예의가 정말 중요해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명함은 두 손으로 건네야 해요. 저와 아버지는 고개 숙이는 연습과 명함 주고받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런 작은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지훈이는 저희 연습을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첫 중요한 미팅을 앞둔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울 근처 인천에 있는 회사와 만나기로 했는데 그 회사는 중소전자부품 업체였어요. 그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줄지도 모른다고 해서 긴장감이 더 컸죠. 인천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공장과 창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멀리 바다도 보였고 커다란 배들이 떠 있더라고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크게 심호흡했어요. 그 회사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지훈이가 알려준 모든 걸 떠올렸어요. 살짝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제대로 주고받고 예의 바르게 말하기. 명함을 건네면서 손이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박 부장님께 명함을 드렸어요. 미팅이 시작되자 처음엔 아버지가 대부분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박 부장님이 제조 과정에 대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은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잠시 숨을 고르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박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듣는 것 같았어요. 미팅이 계속될수록 저도 자신감이 붙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됐어요. 품질 관리와 정확한 배송 시간, 그리고 저희 부품의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아버지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지훈이도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줬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박 부장님이 러시아 공장의 파업에 대해 물으신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제때 납품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잠깐 동안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곳까지 오기 위해 저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박 부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 파업은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저희는 사업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새로운 고객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품질 좋은 부품을 제때 납품할 겁니다. 박 부장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미팅이 끝날 무렵 박 부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장 계약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물을 나서는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꼭 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냈구나, 나탈리아. 정말 잘했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여러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올 때는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더 강해진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죠.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도전에 맞서는 법을 배우고 다른 문화와 방식을 이해하게 된 여행이었죠. 옆에서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준 지훈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건 내가 다 했어. 난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야.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돼?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와 통화하면서 걱정하던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출장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단순히 유리 이바노프의 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나탈리아 이바노바, 제 나름의 길을 걷는 사업가였어요. 큰 도전도 마주했고 그걸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준비된 기분이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세계가 처음엔 두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웠고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가능성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 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고 있어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니
제가 고향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새삼 느껴져요. 단순한 거리 차이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는지 생각하게 돼요. 이제 내일이면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우리가 이뤄낸 일들을 얘기해 줄 생각에 설레요.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아쉽기도 해요. 한국이 이젠 그렇게 낯설지 않거든요. 일주일 만에 이곳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책상에 펼쳐진 명함들을 보며 생각에 잠겨요. 각 명함이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쌓아올린 작은 다리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저녁 먹으러 갈 준비됐니? 피곤해 보이는 눈빛 속에 오랜만에 반짝이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업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참 뿌듯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어요. 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이제 막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한 언어로 들려오는 대화들이 주변을 감싸는 가운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가족 사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했죠.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한국 회사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될지 돌아가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제 저는 일주일 전의 나탈리아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더 강해졌고 세상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됐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도전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붐비는 인파 속을 헤쳐나가며 길거리 음식 냄새를 맡고 익숙해지기 시작한 한국어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정말 기대돼요.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제 옆에 앉아 지난 몇 주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한국에서의 출장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풀렸거든요. 몇몇 한국 회사들이 우리와 앞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작으로는 꽤 괜찮은 성과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니 밑에 있던 서울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제게 일어난 변화들을 떠올리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도착할 땐 두렵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잘했어, 나탈리아. 아빠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랑 지훈이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지훈, 돌아가면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친구는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줬거든요. 관계를 쌓는 게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지훈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비행기가 순항하는 동안에도 저는 박 대표님과의 미팅이 계속 생각났어요. 파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겁났는지 생생하게 기억해요.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포기하는 대신 어디선가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박 대표님을 마주보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요. 아직도 그때가 믿기지 않아요. 박 대표님이 오히려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명확한 약속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저희가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솔직해지는 게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넓은 풍경을 비행하며 세상이 훨씬 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번 출장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작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냥 학생일 뿐이었고 비즈니스의 진짜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제가 그 큰 흐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업 중인 근로자들도 떠올랐어요. 예전엔 그들이 그저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로자들이 만족해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들과 소통하고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아빠랑 저는 한국에서 만난 회사들과 후속 작업을 하느라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제안서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가끔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저를 점점 더 의욕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아빠의 사업 운영에도 조금씩 더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이런저런 제안도 해봤어요.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보는 건 어떨지, 제품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했죠. 아빠는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가끔은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하셨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야 라며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래도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아빠의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빠가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나탈리아,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뭔가 배우길 바랐는데 내가 나한테도 가르쳐 줄 게 있을 줄은 몰랐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아빠. 우리 둘 다 그렇잖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비결이야.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거.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몇 달이 지나면서 계획했던 것들 중 일부는 잘 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박 대표님이 일하는 한국 회사는 결국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로 해서 좀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다른 두 회사와 계약을 맺는 데는 성공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 좋은 출발이었어요. 삼성 공장의 파업도 결국 타협으로 마무리됐어요. 근로자들의 요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생산이 다시 시작되자 우리 비즈니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고객사들도 생겨서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이번 한국 출장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성공이란 문제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는 걸 배웠어요. 예전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항상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계속 배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기숙사 방에 앉아 학업을 마무리하면서도 아빠의 사업을 도울 수 있을 때마다 돕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진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도전이든 하나씩 차근차근 이겨낼 거예요.